여러분,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작가라는 개념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발명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특정 시대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작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런데 말이죠, 셰익스피어가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좀 심하게 말해서 표절작가였을까요? 왜냐하면 그의 대표작들, 햄릿,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작품들의 줄거리가 사실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거든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거 완전 저작권 소송감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가, 그러니까 막 고뇌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고독한 천재 이미지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비교적 최근에 어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 말 그대로 발명품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18세기 이전으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합니다. 그때는 창작에 대한 규칙이 지금하고는 정말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 두 그림이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에 셰익스피어 시대의 창작자는 장인에 가까웠어요. 이미 우리 공동체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더 재미있게, 더 능숙하게 다듬는 기술자였던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천재는 낭만주의 시대에 와서야 등장한 건데 자기 내면의 독창적인 영감을 막 쏟아내는 그런 고독한 예술가의 이미지예요.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르네상스 시대에는요, 남의 플롯을 빌려오는 게 전혀 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야, 저 사람 좋은 이야기를 알아보는 눈이 있네? 저걸 저렇게 더 멋지게 만들다니 기술이 대단한데? 이런 식의 칭찬을 받았죠. 왜냐? 이야기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 즉 공공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럼 모두의 이야기를 다듬던 장인이 어떻게 자기만의 것을 창조하는 천재로 바뀌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시장의 변화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생각의 변화라는 철학적인 이유, 이 두 가지 거대한 폭풍이 동시에 몰아쳤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이유. 18세기에 이른바 인쇄 붐이 일어납니다. 책이 드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상품이 된 거예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불과 50년 만에 연간 소설 출간 종수가 3배 넘게 껑충 뛰었죠. 이러면서 이제 귀족 후원 없이 오로지 글만 써서 먹고 사는 새로운 직업군, 바로 프로 작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700. 이게 무슨 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18세기에 오만과 편견 같은 소설 한 권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가격입니다. 엄청나죠? 책이 거의 사치품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책을 살 엄두도 못 냈고 대신에 돈을 내고 빌려보는 대여도서관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구독 모델 같은 거죠. 이게 책 시장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바꾸는 동시에 사람들의 생각, 즉 철학에도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이 생막의 혁명, 그 중심에 바로 에드워드 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옛날 거장들을 잘 따라하는 모방이 최고의 미덕이었는데 영은 여기에 정면으로 아니다라고 외친 거죠. 그가 들고 나온 독창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영이 사용한 비유가 진짜 기가 막히는데요. 한번 보세요. 그는 모방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조품에 비유했고요. 독창적인 창작은 땅에서 저절로 쑥쑥 자라나는 식물에 비유했어요. 와, 창작의 원천이 외부의 규칙에서 작가 내면으로, 기계적인 조립에서 유기적인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런 철학적 흐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철학자 피에테입니다. 그는 책 한 권을 이렇게 3개의 층으로 나눠서 생각했어요. 첫째, 그냥 종이랑 잉크 덩어리인 물리적 실체. 둘째, 그 안에 담긴 지식이나 내용, 즉 아이디어.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작가만의 독특한 스타일, 즉 형식. 그리고 여기서 바로 현대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나옵니다. 바로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이라는 건데요. 피에테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책 자체나
그 안의 아이디어는 독자가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고유한 형식만큼은 오직 영원히 작가의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형식은 셰익스피어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저작권법의 기초가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준비되고 철학적인 바탕까지 깔렸으니 이제 남은 건 이걸 법으로 만드는 일뿐이었죠. 여기에 또 다른 유명한 시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윌리엄 워즈워스인데요. 그는 그냥 시만 쓴 게 아니라 작가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운 활동가이자 로비스트였습니다. 그는 작품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일부이고 그의 인격 그 자체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장했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710년에 최초의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앤 여왕법이 만들어진 걸 시작으로 워즈워스 같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작가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그 권리도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역사를 거쳐 발명된 작가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작가라는 개념 덕분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예술로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이 풍부한 문화 콘텐츠들이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창의적인 빌려쓰기, 즉 리믹스나 패러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오늘날 우리 앞에 던져진 가장 뜨거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소설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는 이 시대에 과연 작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작가라는 개념이 과거의 발명품이었다면 그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은 어쩌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일지도 모르겠습니다.